네, 이번 8월 달 인공지능 기술 동향인데요. 제목을 인공지능 부재죠. 부재를 인공지능 거품론과 그다음에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음, 사실은 제가 6월 달에 한번 인공지능 기술 동향 말씀을 드릴 때 특히 인공지능 중에서도 챗봇이 자율주행과 같은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좀, 뭔가 최근에는 회의론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열풍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공지능 열풍에 대한 어떤 회의론 또는 너무 지나치게 지금 거품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여기저기에서도 지금 진짜 인공지능이 지금 거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게 거품이라는 게 거품이 터져봐야 이게 거품인지 알지 거품이 터지기 전까지는 거품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가 옳다 그러다가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지금 조금 한번 뒤를 돌아보고 진짜 거품은 아닌지를 오늘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해서 일단 거품론을 뒷받침해 주는 뉴스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저희도 한번 스스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이렇게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품론 회의론과 함께 또 이제 새로운 가능성들이 계속 또 구글이라든가 엔비디아 그다음에 오픈 AI는 요즘 좀 뜸한 것 같네요. 메타, 그다음에 그 구글, 메타, 뭐 엔비디아 해서 계속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예전처럼 막 그렇게 획기적이거나 정말 놀라운 건 아니지만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고, 야, 이런 게 된다면은 정말 앞으로 뭔가 또 다른 세상이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뉴스들이 있어서 그것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거품론 쪽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개인용 그다음에 기업용 AI 활용법 강좌를 개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게 뭐 큰 뉴스거리인가 싶으실 텐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뭔가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기사를 제일 처음으로 뽑았고요. 강좌는 개인용, 기업용 5개씩 해서 8월 중순부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영국에서 먼저 오픈이 됐다고 하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검색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검색을 했는데 검색은 안 되고 있고요. 일단 유럽 쪽에서 영어권에서 먼저 이 강좌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구글 말고도 뭐 IBM도 인텔도 이런 강좌를 설치하는 데가 많은데 이게 지금 뭐가 이슈가 되어 있는 건지를 내용을 좀 보면은요. 내용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이 기사는 요약 1, 2, 3은 실제 기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저기 카피해 온 내용인데요. 이 뉴스를 보도한 곳이 테크크런치랑 뭐 가디언 그런 이제 외국에 있는 유명한 IT 어, 웹사이트인데요. 일단 이 교육 자체가 AI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환상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수강생들은 AI로 뭐 이메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뭘 예약하는 법 기본적인 걸 얻고 싶어 하지 모든 업무 방식을 다 바꾸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이 앞으로 사람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다 바꿀 거다. 그다음에 뭐 세상을 다 바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차 사람들이 돌아보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살아가면서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몇 가지의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고 싶어 하지 내 삶을 온통 다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저기 요약 3번입니다. 요약 3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AI 챗봇 사용자가 둔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저기 오픈 AI에 의해 촉발된 이 AI 체포 때문에 구글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바드도 출시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AI 체포 사용자가 둔화된다라고 하면 구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서 지금 구글이 이런 AI 활용비로 한 강좌를 만들어 가지고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부터 좀 제가 그 인공지능의 거품론이라든가 하여튼 회의론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인공지능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챗봇은 자율주행이 지금 걸어왔던 길을 가는 건 아닌가, 한번 어,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뒤에 자율주행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I가 뭐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100%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일지 그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드는 거죠. 네. 네,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챗GPT 이용은 감소세로 지금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전월 대비죠. 전월 대비 트래픽 수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순 방문자 수도 줄어들었고, 사이트 체류 시간도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아이폰에 전용 챗 GPT 앱이 있는데요. 이 다운로드가 첫 번째 주에 50만 명이 다운로드를 했는데, 지금 다운로드 횟수도 지금 전월 대비 38%나 지금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일까요? 이게 챗GPT 뭐 인공지능 등의 어떤 피로감이나 어떤 실증 때문일지, 아니면 어, 오픈 AI에서 퇴사한 사람들이 2년 전에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만든 저기 챗봇이 클로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처음 좀 제대로 봤는데요. 이런 경쟁자가 생겨서 지금 이런 챗GPT의 웹 트래픽이라든가 방문자 수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기사에 보면 저기 지금 그 오픈 AI에서 안드로이드용 챗GPT 앱을 곧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나온다라고 하고요. 사실은 챗GPT에서 만든 앱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건 전용 앱입니다. 전용 앱이어서 이 앱을 설치를 하면 이제 PC에서 검색을 저기 챗GPT랑 대화를 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 다른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했던 거랑 다 이렇게 동기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PC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어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같이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아이폰 앱에서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음성으로도 질문이 가능할 거다라고 합니다. 아직 확인은 되진 않았고요. 음성 질문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금주 중에 출시된다고 하고요. 이어서 이제 점차적으로 한국에서도 출시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안드로이드용 챗GPT가 나오면 또 이제 이용자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만약에 안드로이드용 챗 GPT가 나왔는데도 위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면, 정말로 이제 인공지능, 특히 챗 GPT에 대한 부분, 챗봇에 대한 어떤 거품론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자율주행과 지금 챗 GPT, 챗봇을 계속 지금 같이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 기사고 2021년도 기사입니다. 인공지능인데 5가지 레벨이 있는데, 지금 제일 테슬라가 제일 앞서 나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현재 테슬라가 갖고 가고 있는 부분이 이 정도 레벨 3까지이고요. 지금 어,
테슬라에서 FSD라고 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이름을 내걸고 지금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셀프 드라이빙인데 그거 이제 작년에 과장 허위 광고다라고 해가지고서 일단 제재를 받았고요. 어쨌거나 올해 연말쯤에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FSD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가 아마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머스크가 7월 초에 얘기를 했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또 그땐 가봐야 알 것 같기는 하고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지금 전문가들은 그것도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사 내용으로 가가지고요. 자율주행 커지는 회의론. 왜 자율주행이 어려우냐? 자율주행 실현이 어려우냐? 음, 5가지를 들고 있고요.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막대하다라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완성차 판매 감소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 데이터 사고 책임도 있고, 사회의 신기술 수용에 대한 시간. 근데 사실 이 5가지가 인공지능에 비춰봐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인공지능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기 위한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들어간 전기라든가 또 배출되는 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우려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일본은 그대로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지금 노동자들 반대 지금 헐리우드에서 지금 파업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 지금 반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구글이 처음에 이런 생성형 AI 갖고 있었음에도 바로 적용을 못했던 이유가 본인들의 검색에 있어서의 광고 시장이 잠식당할까 봐 못했던 거였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이 부분이 구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부분일 겁니다. 검색을 완전히 이런 생성형 AI로 대체하기에는 굉장히 좀 광고 시장에 있어서 우려사항이 있어서 그 역시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너무나 지금 명확하고 특히나 이 보안 관련해서 이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보안이 문제가 된다라는 건 특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의 신기술 수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벌써 지금 사람들이 챗봇이라든가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미 벌써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냥 메일 정리라든가 좀 몇 가지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적용할 생각은 있지만 내 삶을 전부 바꿀 정도로 인공지능을 이렇게 도입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마 갈수록 점점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되는 얘기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인공지능 열풍의 회의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전체 응답자 64%는 3년 내 업무 환경을 크게 바꿀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라고 하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 비용 지불할 의사도 없다도 5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의 CEO죠. 스테이블 디퓨전의 CEO도 AI는 역대 가장 큰 거품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AI 기술 자체가 허황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너무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사람 의견도 이겁니다. AI 기술은 향후 몇 년 동안 앞으로도 가장 큰 투자 테마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너무 지금 많은 기대가 여기에 지금 몰려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하여튼 표현은 AI는 역대 가장 큰 거품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율주행과 챗봇을 비교를 하면서 이 자율주행이 사실 아무 사고도 없이 지금까지 잘 왔다라면 아마 어쩌면
좀 더 기술 발전이 빨랐을지 모를 텐데 계속 사고가 났었죠. 테슬라도 사고가 났었고 계속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구나.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기에는 기술적으로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아직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조금씩 이제 뒤로 빠지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자율주행, 완전 주행에는 아직 맞추지 못한 퍼즐이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아직은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나오고 신문에 보도되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씩 계속 움츠러들고 투자도 이제 줄어들게 될 텐데 챗봇도 제가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챗봇에서도 이건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구나. 이거는 좀 어렵겠네라는 부분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투자도 이제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며칠 전에 나온 신문이고 여기 저희 서대현 단톡방에서도 공유가 됐었는데요. 챗봇 탈옥을 유도하는 치명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카노기 멜론대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프롬프트의 뒤에다가 뭐 이상한 의미 없는 전미사를 잔뜩 붙여놓으면은 그냥 뚫려버리는 내용이었었거든요. 현재 몇 개 전미사 나오면 그거를 막을 수는 있지만 모든 유형에 대해서 전미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질문을 하면 폭탄을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가드레일에 의해 가지고서 나는 이런 요청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게 밑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아무 이제 의미 없어 보이는 요 전미사입니다. 요거를 붙이면은 AI가 술술술술 이렇게 폭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 글자가 좀 작은데요. 이 원본 이미지 자체가 이래서 좀 그런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게 오픈 AI,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구글 바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로드라고 하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챗봇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이는 게 라마2이고요. 그래서 질문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 스텝 바이 스텝 플랜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Destroy Humanity 방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달라고 한 건데요. 음, 그냥 네, 보자. 예, 질문이 그런데 요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저기 오픈 AI에게 GPT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정상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런 의미 없는 전미사를 이렇게 잔뜩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구글 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바드도 질문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의미 없는 전미사를 이렇게 잔뜩 붙이면은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뉴클리어 핵전쟁을 일으키라라고 되어 있고요. 바이러스 터뜨리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엔스로픽스 만든 클로드도 뭐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라마2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하고 뒤에 이제 전미사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엔스로피움은 참고로 강사님 말씀드리면요, 오픈 AI를 퇴직한 사람들이 만든 곳이라고 하고요. 이제 사용하는 토큰이 많아서 뭐 몇십 페이지 뭐 되는 문서도 잘 요약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일단 미국하고 영국에서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 앞서게도 보시면은 일단은 인공지능 뭐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일단은 미국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뭔가 반응이 나오고 저희는 이제 좀 뒤에 이제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네요. 네. 자, 그리고 요것도 지금 인공지능 앞으로 어떤
제재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영화인데요. 이게 저기 아마 이런 용어 보셨을 겁니다. 오펜하이머스 모먼트라고 해서 과학 기술 발전이 이제 연구자들이나 기술자의 의도와는 완전 다르게 어떤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오펜하이머스 모먼트라고 한답니다. 오펜하이머스 순간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딱 인공지능이 그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발자들은 그냥 뭐 기술이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개발을 해왔으니까 인공지능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혀 의도치 않게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네. 뭐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한다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결국 핵폭탄이 핵무기가 스스로 뭘 어찌하겠다라는 게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악의적인 사람에 의해 가지고 핵무기가 사용됐을 때 이제 엄청난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듯이 이 인공지능도 누군가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고자 했을 때 파괴적인 그 영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부분이 모든 사람들을 우려하게 만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지 않으면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한 얘기인데, 핵무기 만드는 거를 사람들이 감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방사능이 뭐 나온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AI는 이제 그게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뭔가 AI 연구에 대한 어떤 제재 수단이라든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의견인 거고요. 네, 안 좋은 소식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속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챗봇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뭔가 잘못된 질문을 했을 때 폭탄을 만드는 방법 또는 뭐 인류를 멸망시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걸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드레일이라고 하는데, 물론 앞서 가드레일 제거하는 방법도 뭐 나왔습니다만, 아예 그냥 그 챗봇에서 가드레일 자체를 제거를 해서 그냥 물어봐도 폭탄 만드는 법 알려줘, 내지는 뭐 이런 방법 물어보면 그대로 그냥 답변할 수 있는 GPT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름이 웜 GPT라고 하고요. 오픈 소스로 나왔던 제품을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걸 쓰면은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각종 저기 피싱 메일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 네, 이거를 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이미 벌써 사용을 해가지고 그 피싱 메일들이 아마 수천 건 이미 벌써 나갔다라고 하고요. 네, 북한이 아마 이런 거 잘 쓰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열풍이죠. 인공지능의 열풍인데 아직 이 생성형 AI 가지고 돈 벌었다는 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오픈 AI도 이걸로 수익을 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어본 것 같고, MS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돈 버는 데는 여기 클라우드 업체입니다. 클라우드 업체. 어, MS, 아마존, 뭐 구글 본인들 갖고 하는 거니까, 이 지금 클라우드 업체들이 인공지능 덕분에 지금 굉장히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국내 업체들도 지금 클라우드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클라우드는 뭐 굉장히 이제, 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야지 인공지능에 또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업체로 계속 이제 돈이 몰릴 거고요. 이제 그러면 또 클라우드 업체들은 또 인공지능 열풍을 지속시키기 위해 가지고 또 아마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계속 할 거고, 실제로 지금 클라우드 업체들이 인공지능 스타트업에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혜택을 주고 지금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경쟁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업체들에게 뭐 베너핏도 굉장히 많이 주고 해서 서로 끌어들이려고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 뭐 골드 러시 때도
실제 금으로 부자 된 사람보다는 청바지 사업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뭐 더 많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청바지 사업이 더 번창했다면 인공지능 시대에도 사실 인공지능으로 돈 버는 사람들보다는 클라우드 업체가 아마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음, 인공지능의 거품이 있다 또는 이제 인공지능 열풍의 거품이 있다. 조금 더 이제 세게 말하면은 인공지능의 뭐 거품 또는 이제 회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어쨌거나 지금 이전보다가는 조금 한번 돌아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어 2년 전, 뭐 2년 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뭐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의 미래고, 그 다음에 뭐 저뿐만 아니라 각종 해외 연구소들이라든가 여기서도 전부 이거는 뭐 일시적으로 끝날 거는 아니고, 그다음 기술도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선 그런 거라고 저도 이제 굉장히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었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번에 그 앤드류 응 박사죠. 앤드류 응 박사가 한국에 와서 얘기했었던 부분도 결국은 인공지능은 전기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전기 자체가 뭔가를 하지는 않지만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인류가 큰 뭐 많은 도움을 얻고 있듯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어떤 서비스들도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가능성도 아마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성형 AI 나오고 챗 GPT 나오고 하면서 예전에 이제 아마존의 알렉사라든가 구글의 어시스턴트, 그다음에 이제 애플의 시리 같은 것들이 약간 좀 한물간 기술로 지금 얘기가 됐었었는데요. 마침내 이제 아마존이 알렉사에다가 그 생성형 AI를 통합하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 저는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잘 된다면은, 인공지능, 특히 이제 챗봇이든 인공지능이든 새로운 국면을 이제 맞이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안이라든가 프라이빗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응답에 걸리는 대기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전에 알렉사보다는 생성형 AI를 사용했을 때 컴퓨팅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바로 좀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만약에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돼서 만약에 알렉사의 생성형 AI가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로 뭐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문자로 입력을 해가지고 그 챗 GPT랑 대화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음성을 통해 가지고서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존에 지금 뭐 카메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 지금 같이 되어질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음, 사실은 이제 저기 챗GPT 처음 나왔을 때도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해서 음성으로도 대화를 나눌 수는 있었는데 뭐 제약사항도 있었었고 좀 불편함이 있었었는데, 만약에 알렉사가 음성으로 된다 그러면 좀 이전과는 완전 좀 다를 것 같은 게요. 사실 글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앱을 실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언제든지 알렉사랑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알렉사라고 부르고 뭐 바로바로 즉석에서 뭐 생각나는 걸 바로바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뭐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는 거였다면 이게 한 발 나아가 가지고 뭘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저 이제 알렉사를 써보지를 않아가지고서 이제 정확하게 알렉사가 어디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IoT 저도 좀 할 때 보면 뭐 알렉사를 가지고 뭐 집안에
뭐 전등을 끄고 켜거나 뭐 물건을 뭐 주문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또 다른 위험을 노출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새로운 도약 그 앤드류 응 박사도 지금 언어 모델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이 했지만 AGI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또 다른 도약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도약에 있어서의 어떤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도 지금 생성 AI로 바뀐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명확치 않습니다. 알렉사는 분명하게 생성형 AI랑 결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명백하게 밝혔다라면은 구글 어시스턴트는 조금 애매합니다. 어, 구글 내부적으로 지금 공유된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어시스턴트 조직을 완전히 개편을 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 라는 정도의 내용은 있는데요. 일단 뭐 외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얘기는 어시스턴트를 생성형 AI 기반으로 아마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시스턴트가 만약에 생성형 AI 기반이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알렉사보다는 조금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 게 폰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 뭐 재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알렉사만큼은 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거나 알렉사든 뭐 그다음에 어시스턴트든 시리든 지금 애플도 지금 생성형 AI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AI가 아마 애플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금방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하여튼 애플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요런 시장 어떤 그냥 단순히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AI 저 비서가 되는 어떤 새로운 비서가 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아마 그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디 네. 네, 여기에도 이제 밑에 기사에도 보시면은 바드를 이제 안드로이드 14에 완전히 통합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검색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조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아마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앤드류 용 박사가 네, 모두가 인공지능 비서를 쓰는 시대가 온다. 네, 어,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요. 예전부터 저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앤드류 용 박사의 이런 말은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요. 이 도약이 뭘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 알렉사라든가 기존의 어떤 비서라고 저희가 그때 한때 비서라고 부르던 그거와의 어떤 결합이 어떤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범용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려면 30에서 50년 걸릴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어떤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요 얘기라고 한답니다. 30년에서 50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년, 50년 후에는 본인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30년, 50년 후에는 아마 될지도 몰라. 하지만 내 시대는 아니야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답니다. 30년, 30에서 50년. 이거는 어쨌거나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안 되고 그 이후에는 나는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합니다. 네. 네. 아, 구글이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 로봇에다가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로보틱스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로봇이 이게 뭐 어떤 동작을 하나하나 코딩을 해줘서 개발자 코딩을 해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이제 학습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해 가지고 사용자의 어떤 명령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실행을 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지금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LLM 모델 때문이죠. 이게 LLM 모델 때문에. 이전에는 사실 이런 거를 상상도 못 했었는데 이 트랜스포머부터 시작돼서 GPT가 나오면서 LLM 모델이 나오면서 그 제로샷이 가능해진 겁니다. 제로샷. 예. 제로샷이라는 거는 이제 파인 튜닝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학습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 하면은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전혀 뭐 저기 파인 튜닝 없이 그냥 뭘 하라고 지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게 확인이 됐거든요. 이게 GPT-2에서 그 성능이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LLM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걸 여기저기 적용하는 확대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LLM을 로봇과 적용시키는 이 작업을 하고 있고, 뒤에 보시는 이제 이거를 이미지랑 연결을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이미지를 뭐 그려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조금 더 보면은 3D 공간을 해석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D 공간을 해석하는 것도 이게 다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요. 이번에 나온 모델은 쓰레기를 주워라는 명령을 하면은 인터넷에서 이걸 학습을 해가지고 전혀 학습을 안 한 겁니다. 그 파인 튜닝 해가지고서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전혀 학습을 하지 않았고 그냥 LLM만 이제 학습을 하고 쓰레기를 주워 하면은 인터넷에서 쓰레기든 뭐든 이걸 학습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이 분류를 해낸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케첩을, 저기, 파란색, 이게, 육면체 큐브 쪽으로 밀어라. 케첩을 이리로 밀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재밌는 거는 이거를 학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 케첩 박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이거는, 겨자인가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이거, 이게 타바스코인가? 네네. 또, 이런 거를 전혀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케첩을, 이리로 밀라고 하면은, 이거를, 인터넷에서 자료를 학습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이거는 가위 같은데요. 가위고, 아닌가? 이거 이어폰인가요? 이어폰이 있고, 이거는 돌입니다. 돌. 이건 종이거든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못질을 하고 싶은데, 못을 망치질을 하고 싶은데,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물체가 유용할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제, 이 돌을 짚는 거죠. 이렇게 돌을 짚는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 거대 언어 모델과 요런 부분이 이제 계속 결합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게 로보틱에 적용됐을 때 실제로 로봇이 돌을 짚는 그런 것까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로보틱 트랜스포머 2가 어떻게 학습을 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구글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예, 인터넷 자료를 학습을 하고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다 학습을 하고, 인터넷 자료를 학습을 하고, 사진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와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 이제 IT1을 적용해서 실제 이제 움직이는 팔이 있는 로봇에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 동작을 하는 것,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또는 네. 이미지랑 그다음에 언어를 같이 묶어가지고 처리하는 모델,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가 더 나간 거죠. 더 나가서 비주얼 랭귀지 액션 모델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구글 자료입니다. 구글 자료인데 스마트폰으로 찍은 또는 뭐 저기 DSLR 카메라로 찍은 가지고 3D 모델링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어
이렇게 찍은 거를 이제 구글에서는 이머시브 뷰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해서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들어 준다라고 하고요. 네. 이건 이제 오른쪽은 어떻게 이걸 만들어 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사실 중요하죠. 뭐 부동산에서 쓸 수도 있고 뭐 어디 방문을 할 때 또 쓸 수 있지만 뒤에 요 다음에 또 굉장히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3D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과 이 3D 모델을 또 결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가 또 나온 논문이 있거든요. 그걸 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분석을 하고 이 NERF라고 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또 정확하게 화면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합성을 하고 해서 이제 구글에서는 이머시브 뷰라는 말을 계속 지금 쓰고 있네요. 이렇게. 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3D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이제 3D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이 3D 모델을 또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어떤 저기 뭐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찍은 건데 이런 게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테이블이 몇 개냐, 뭐 아니면 테이블 위에 뭐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니다. 이거는 어디 MIT랑 어디 몇 개 다른 연구기관들이 같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네, 지금 3D 모델인데요. 네. 다리미질을 하고 싶어. 다리미질을 하고 싶은데, 다리미질 다리미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3D 이미지를 이해를 해가지고, 예, 옷걸이 위에 있다. 옷장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수건이 필요해라고 말하면은, 네, 문 옆에 있어라고 이 3D 이미지를 이해를 해가지고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점점 이제 기술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있는 물건을 뭐야라고 이제 설명을 해줘라고 하면 벤치고, 그 다음에, 룸 한쪽 구석에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뭐 청소기일 수도 있고요. 뭐 움직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소파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방에서 소파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방에는 소파는 없다. 다만 문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문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홀웨이를 찾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홀웨이 쪽으로 이동을 해서, 네, 소파를 찾았습니다. 소파를 찾았다. 예. 지금 요게 어떤 기술로 어떻게 지금, 구현이 됐는지, 뭐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뭐 LLM 모델과 그다음 3D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이 있어서, 그래서 3D LLM 모델입니다. 이거는 3D LLM 모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현재 기술이 여기까지 지금, 물론 이제 연구실에서의 기술이기는 한데요. 일단 여기까지 지금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3D 이미지가 있으면 3D 이미지 설명을 해줘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뭘 찾아줘, 그게 어디 있어라고 하면은 찾아줄 수도 있고, 뭐 빌딩이 어떤 스타일이야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게 재미있었는데요. 저는 요거 3D 어시스턴스 다이얼로그라는 요게 재밌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IoT 뭐 스마트홈 해가지고 저도 많이 좀 관심도 있었고 실제 개발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이네요. 벌써 2013년도 그때 2013년도 12년 한참 IoT 스마트홈이 인기가 있을 때였었는데요. 뭐 집에 불을 켜줘 꺼줘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불을 꺼줘 켜줘 하면은 대부분 뭐 집에는 불을 다 끄거나 켜고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불을 꺼줄 수 있어? 불을 꺼줘라고 하면 이제 답변이 오는 거죠. 뭐 어떤 걸 꺼줘?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월 램프 뭐 이게 뭐 몇 번 램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월 램프라고 하면은 네, 월 램프를 끄고 됐어? 이거면 됐어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침대 등도 켜줘. 침대 등은 침대 등도 켜줘. 이렇게. 그래서 이게 10년 지나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가능해졌구나라는 예,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3D 이미지가 이에 분석이 되고 이게 랭귀지 모델과 합쳐지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고 이게 결국은 로봇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테슬라가 지금 이제 움직이는 안드로이드 로봇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들으셨겠지만 삼성도 지금 뭐 입는 로봇 만들다가 이재용 회장이 그것보다가는 휴머노이드 개발 쪽으로 지금 뭐 박차를 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쪽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 내용들이 아마 거기에 다 들어갈 거고요. 그럼 로봇이 주변 돌아보고서 주변 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 우리가 뭔가를 지시를 하면 거기에 답변도 하고 그다음에 앞부분에 보셨던 이제 구글의 그 로봇은 실제로 이제 물건을 파악을 해서 이제 동작까지 하니까 이제 그것까지 같이 다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 로봇과 결합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어쩌면 그게 점점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알렉사랑 결합되는 게 인공지능의 또 다른 도약이라면은 이 로봇과의 결합도 아마 굉장히 그 새로운 비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시그 그래프라고 하면 내일 내일 이제 열리는 학회인데요. 거기에 아마 발표할 논문들입니다. 세 개 정도 있는데요. 그 세 개 정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전과 다르게 뭔가 획기적이다 뭐 그런 거는 없고요. 뭐 조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하여튼 뭐가 좀 나아졌구나.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예,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요거는 여기 사실 여기에 포인트는 이 개인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델도 되게 작고 그래서 어, 이거의 이미지는 아마 그 사용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몇 개를 입력을 넣어주면 그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가지고서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성형 AI라고 하면 어떤 뭐 이렇게 텍스트로 프롬프트로 뭔가를 그려달라고 하면 사실 사용자 머릿속에 있는 걸 100% 그리기는 어렵고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근데 대부분은 정말 내가 그리고 싶은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적인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어주면 그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이제 주변의 어떤 다른 것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갖다 생성하는 그러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ore 컨트롤러블 하다라는 의미가 그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입력해 주는 거는 요 테디베어를 사진으로 입력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주변에 있는 이런 그림들은 생성을 해주는 그래서 모델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그다음 훈련하는데도 적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이게 훈련하는데 걸리는 4분이라는 거는 뭐 아무 컴퓨터에서나 되는 건 아니고 엔비디아의 아마 최신 그 GPU가 장착된 모델에서만 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앱에서는 이미지 하나를 썼다면 이미지 2개를 넣어서 테디베어랑 그다음에 선글라스를 2개를 넣어줘서 이렇게 합성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네. 이런 게 하나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속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많이 발전했었던 거는 데이터가 굉장히 인터넷에 많았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특히 텍스트 데이터하고 이미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미지를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이해해야 하는데 인공지능이 충분히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많이 쓸 수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 다음은 아마 이제 비디오가 될 거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비디오에서부터 뭔가를 학습해내는 연구 결과물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제가 6월 달에 말씀드릴 때도 구글에서 그 축구 영상을 인공지능이 보고서 그 동작을 학습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로봇에다 적용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건 이제 엔비디아의 연구입니다. 엔비디아는 테니스 경기 비디오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가지고 그 테니스 동작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4가지 동작을 이 인공지능이 비디오에서 학습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래머라든가 개발자가 이렇게 코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 게 아닌가,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인공지능이 비디오 영상을 보고서 학습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런 다음에 요거를 최종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In this paper, we present a system that allows physically simulated characters to learn diverse and complex tennis skills from broadcast tennis videos. 예, 이게 Can hit consecutive 이게 incoming 저기 tennis 뭐 balls 개발자가 with a 또는 variety 게임 of tennis 개발자가 skills, 이거 such as 실제로 serve, 하나하나 이 동작을 forehand and 그린 게 backhand, 아니고 topspin, and slice. 인공지능이 비디오를 보고서 And the 학습해서 motions we 지금 이렇게 generate 동작을 하는 거라고 resemble 합니다. those of human players. The controllers can also be trained using different players' motion data, enabling the characters to adopt different. 네, 머스타드라 하스스. 네. 제가 채팅을 좀 늦게 봤습니다. 네네. 네. 저기 클로드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영국에서만 가능한데요. 예, VPN 쓰시면은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구글에서 지금 AI 학습법, AI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질문도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아마 영어권에서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VPN을 쓰시면 접속을 하셔가지고 같이 실시간으로도 내용 확인하시고 뭐 질문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텍스트로 질문을 하겠죠. 아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VPN 쓰시면 좋습니다. 네, 저도 가끔씩 뭐 VPN 쓸 경우가 있는데, 예, VPN 쓰시면은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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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것도 좀 놀라운데요. 이거 이렇게 머리카락 한 개도 지금 뭐 위치가 틀어진 게 없이 잘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용어가 몇 개가 나오는데요. 뉴럴 피직스라고 나오고, 앞부분에 아까 NERF라고 있었었죠. NERF. 네. 네, 이거 뉴럴 레디언스 필드입니다. 여기서 뉴럴 필드라는 말도 요즘 많이 씁니다. 뉴럴 필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펜을 높아가지고. 뉴럴 필드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지금 완전히 이 앞에 뉴럴을 붙이는 게 인기입니다. 뉴럴 붙은 글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 다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다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경우에 뉴럴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자는 빼고요. 앞에 뉴럴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피직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신경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뭐 피직스 글쎄요. 예. 하여튼 어떤 그 물리 현상들을 전부 뉴럴 네트워크로 한번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러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뉴럴 뒤에 바로 뒷장에 또 나옵니다. 뉴럴자 붙은 새로운 단어들이 또 나오니까 네, 그거 한번 좀 이따가 보시겠고요. 그래서 이거 최신 GPU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은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ADMM인데 여기 사실 뭐 이름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붙어 있는데 이게 별건 아니고요. 이게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한 번에 다 푸는 게 아니라 그거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히 이제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에 전체 이렇게 복잡하고 너무 복잡한 모형이어가지고 전체를 한꺼번에 최적화할 수 없을 때 나눠가지고 몇 개로 나눠가지고서 일단 부분적으로 최적화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걸 결합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최신 GPU랑 그 알고리즘을 써서 만든 기술이 이미지입니다. 그냥 이미지인데요. 네, 동영상 아닙니다. 동영상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해서 머리 자르고요. 머리카락 잘랐습니다. 예. 네. 네. 이 머리카락이 10만 개라고 합니다. 사람 머리카락이 10만 개라고 하는데요. 10만 개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0만 개 하나하나를 다 컨트롤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네. 네. 거의 마지막 장인데요. 네. 이거는 네, 또 보시면 여기도 이제 뉴럴 자 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뉴럴 렌더링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뉴럴 렌더링.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렌더링을 한다는 의미고요. 예. 뉴럴 텍스처 컴프레션, 예.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뉴럴 텍스처 컴프레션, 예.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 뉴럴 머티리얼 모델이라는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네. 다 전부 다 신경망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걸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런 여기에 빛이 반사되어 되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해상도가 이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GPU라든가 지금 이제 신경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여기 마지막 장입니다. 네, 오디오, 메타가 사실 라마2도 발표를 했고요. 오픈소스로 라마2도 발표를 했고, 요즘 굉장히 많은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디오 크래프트라고 저기 오디오를 만들어내는 거를 또 오픈소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오디오는 별로 인기가 없네요. 오디오 생성에는 별로 인기가 없네요. 이미지 쪽보다가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오디오 피싱에 사용되는 게 좀 우려스러운데요. 사진도 사실은 봤을 때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건지 사람이 만든 건지 구별하기 어렵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더 좀 그렇다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만들면, 이렇게, 어, 한 25% 정도는 이게 사람 목소리인지 아니면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목소리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보이스피싱에 이런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것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메타에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 생성형 AI들이 가장 좀 많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그 저작권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 메타에서 이번에 나온 생성형 AI 오디오, 이거는 메타가 라이센스를 다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한 2만 시간 정도를 라이센스를 전부 획득한 거여서 이거는 이제 라이센스 이슈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뭐 누구든지 쓸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영감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초보자들은 과거에는 이제 할 수 없었던 그런 굉장히 수준 높은 망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렇다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